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고 그러네요. 어릴 적에는 고민도 걱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보니 매일 걱정, 근심이 떠나는 일이 없네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배부른 생각임을 이제는 저도 잘 압니다. 그동안 제가 남들에 비해 많이 편하게 살았던 건 맞으니까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누릴 만한 건 다 누리고 살았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 고생해 본 적도 없고 속 편히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철부지로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늘 겸손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덕분에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졌던 저는 늘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모자름 없이 자란 덕이라 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도 여전히 웃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제 천성 자체가 이런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년 시절 저는 밝고 천진한 소녀였고 부모님도 그런 제게 크게 바라시는 게 없으셨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엄하셔서 학업이나 능력에 기대가 크셨고 늘 그만큼 책임이 따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몸이 약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부모님은 그저 제가 밝고 건강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덕분에 압박감이나 부담감 없이 자랐던 저는 남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었던 건 아니지만요.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저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알아서 제 앞가림을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건 부모님과 제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아서 제 꿈을 찾아 나갔어요. 어릴 적부터 궁금한 게 많고 탐구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인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가 되기를 꿈꿨죠.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든든한 부모님 덕인지 돈벌이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던 중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제 전공 분야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건너 지인을 통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됐는데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그 후로도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제가 가난한 대학원생인 줄 알고 있었는지 제가 제대로 먹고는 다니겠냐며 자꾸 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월급쟁이에게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며 자꾸 저한테 돈을 쓰더라고요. 어느 날은 밥을 사주고 어느 날은 영화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 생일에는 선물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왔고 저는 제게 지극정성을 보인 남편에게 넘어가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창 대학원 생활하며 교수의 꿈을 키우던 제게 연애를 할 만한 결혼은 없었지만 남편이 워낙 제게 잘하다 보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만나며 진실된 사랑을 찾았다 생각한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가정 형편은 많이 차이가 났지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꿈을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도 같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다 보니 제게 그 사람의 배경이며 가진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형편을 아는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실까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걱정도 없었어요. 늘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제게 큰 욕심 부리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시댁의 형편이나 남편의 벌이를 가지고 못마땅히 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형편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면 그렇게까지 말하려나 의아하시겠죠. 사실 저한테는 이 남편의 능력이나 금전 문제가 큰 걱정이 아니라 별 상관없다곤 했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저와 남편의 집안 차이를 걱정했던 거겠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집은 사업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평생 돈 걱정해 본 적 없는 집안이었고 남편의 집안은 평생 돈 걱정이 없어 본 적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돈을 벌어서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챙겨드리곤 하지만 남편이 어릴 적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전셋집 전전하며 사시느라 평생 내 집 마련이 소원이신 분들이셨죠. 그나마 그 전세금도 남편이 취직하고 회사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들어간 거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게 월세살이를 하셨다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의 남편 밑으로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2년마다 월세집을 이사 다니는 신세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그런 집안 사정 탓에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벌이가 적으신 시부모님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며 늘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연들은 저희가 만난 지 한참 돼서야 알게 됐죠. 저희가 배경을 보고 만난 게 아니다 보니 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야 각자의 집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서로 너무 다른 집안 사정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이 깊어졌던 저희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로만 듣던 시댁에 처음 찾아뵀을 때는 예상보다 더한 모습에 좀 놀라긴 했지만요. 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 사시는 모습이 제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두 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이 생활비까지 드리니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은 너무 좁고 세간살림들은 너무 헐어 있었어요. 사실 방 3칸짜리 집이었으니 집이 좁은 건 아니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좁아 보였던 거였죠. 왜인진 몰라도 거실이며 방마다 생필품들을 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앉을 자리도 변변히 없었죠. 남편 말로는 형편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없이 사시던 분들이라 아끼던 버릇이 습관이 되어 그러신 거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생활 습관과 환경에 조금 놀라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게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참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죠. 우리 집에 어쩌다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는지 몰라. 아가, 우리 시온이랑 결혼해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현 식구 돼서 좋아요. 그러니? 아우,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내가 며느리 복이 있었나 보다. 아니, 내주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귀한 집 공주님을 우리가 데려와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차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시집 오렴. 아, 우리가 설마 귀한 며느리라 고생이라도 시키겠니?
앞으로 내 친딸로 생각하고 섭섭지 않게 해주마.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고 반겨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분명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들 저를 좋아해 주시니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결혼 생활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아시는 부모님께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결혼 준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혼수는 남편이 해오기로 했고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 대학원 다니며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실상 저희 부부는 남편 외벌이였던 탓에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게 마음이 편하셨겠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한 곳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는데 남편이 자기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다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반지하 빌라나 다세대 주택만 살았어서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명의는 제 앞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같이 살 집이 누구 명의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보고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도 행복한 일이었죠. 집 정말 좋다. 내가 평생 걸어도 아파트는 못 살 줄 알았더니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집에도 살아보네. 원래 결혼할 때 집은 남편이 해가는 건데 내가 장인 장모님께 면목이 없다.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집까지 해주시고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자식은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집 한 칸 못 해드려서 말이야.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호강시켜드리는 날이 있겠지? 내가 당신 만나고 인생이 이렇게 쏠쏠 풀리는 걸 보면 그런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사랑해. 저와 결혼을 하며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남편은 더 열심히 살 거라 다짐했습니다. 저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며 언젠가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생각을 그만큼 해주고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준다는 게 기특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고른 남편감과 제 결혼이 틀리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는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이 남편과는 싸울 일 없이 사이가 좋았고 배려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고부 갈등을 겪을 일도 없었죠. 시부모님은 제가 곱게만 자랐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결혼하고 한 번도 제게 살림을 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시댁에 방문할 때도 저는 설거지 몇 번 하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면 먼저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저를 배려해 주신 시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했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드리려 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드릴 수 없으니 좋은 곳에 모셔가서 외식을 시켜드리고 명절엔 괜한 고생하지 마시라며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집과 달리 저희 시댁은 명절마다 힘든 제사 없이 고부 갈등도 없었고 서로 편하고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예쁨 받는 며느리로서 걱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던 저는 그 사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교수가 됐고 남편은 친정아빠의 제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노력에 비해 회사에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 누락되는 걸 안타까워하셨던 저희 아빠의 배려였죠.
닥쳐봐. 전에 이번에도 회사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고생 많이 했다더니 나 어떻게 그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됐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어디 회사가 열심히 한 사람 다 알아준다던가. 자네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 게 배착인 거지. 그 회사들로 비전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 배우는 게 어떻겠어? 예? 제가 장인어른 회사요? 그래. 지금 연봉보다 잘 챙겨줄 테니 한번 생각해봐. 자네 입장에서도 인정 못 받는 회사보다야 내 밑이 낫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남편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윗선에 아는 연줄도 제대로 없어서 늘 회사 생활이 힘든 편이었어요. 일찍이 취업을 한 것 치고는 승진 기회도 별로 없었고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번번이 승진에서도 누락되곤 했었죠. 남편도 회사 정치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뒷배가 없는 직장인이 어쩌겠냐 싶었겠지만 언젠가부터 회사 생활을 버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알고 계셨던 아빠가 저희 남편을 거두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남편의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희 남편이 사장님 사위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알아서 잘 해줬고 밑선에서 놀리는 일 없이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전 회사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일도 힘들지 않았고요. 뭐 처가 일이라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싶었던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빠 밑에서 일을 시작하며 아빠는 남편이 하는 걸 봐서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시부모님도 그 얘기를 알게 되시고는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게 정말이냐? 사돈께서 우리 시온이한테 회사를 물려주시겠다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럴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10년 안에 은퇴하실 계획이시거든요. 그때 가서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 사위에게 물려주시면 아빠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신지 남보단 사위가 낫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연 씨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세상에, 그럼 나중에 우리 시온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니? 아유,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어.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자식이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무척 감격하신 듯 했습니다. 하긴 보통 직장인들은 아무리 잘 돼봐야 이사가 끝일 텐데 사장이 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겠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그게 다 제 덕이라며 그 후로 저를 더 아껴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학교에서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까지 좋으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빠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도 아무도 아빠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미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었고 나름 업계에서는 인정받고 안정적인 사업이었기에 웬만한 위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등락이 있는 일이고 위기가 없을 순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잠시 위기를 버텨내면 금방 좋은 날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악재가 연달아 찾아오며 부모님의 희망도
금세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불경기를 이겨내고자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이 원인이었는지 거듭된 투자 실패로 아버지 회사는 점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사정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손해를 감수하기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며 그마저도 어려워지고 말았죠. 아빠는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개인 재산까지 처분하셨지만 그건 잠시 버틸 시간을 벌었던 것뿐 결국 부도 위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빠는 부도 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셨는지 결국 아빠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까지 위기를 맞게 됐죠. 아빠가 회사를 정리하시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저희 남편까지 졸지에 백수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줄줄이 손가락을 빠는 신세가 돼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아빠가 사위 체면 생각해서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을 상당히 쳐주셨는데 남편이 돈벌이가 많아지니 자기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그만큼 생활비를 챙겨드렸고 아들이 주는 돈이 넉넉하니 시부모님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저희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틈틈이 드리는 용돈까지 있었으니 두 분은 그동안 돈 걱정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댁이 생활비를 드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각자 경제권을 가지고 서로 터치하지 않아서 시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상당했던 건지 하루아침에 남편이 백수가 되어버려 시댁 사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이제 와서 저더러 어떻게 할 거냐며 저를 붙잡고 원망을 쏟아놓으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실직자만 되고 너희 부모님은 잠이 오신다니? 아니 어떻게 한 집안의 가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회사 물려준다는 소리나 하지 말던가.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던 내 아들 회사 그만두게 만들어 놓고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무책임한 일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희 아버지도 도리가 없으셨어요.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된 걸 누굴 탓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긴. 다 당신 탓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한 사람들이 그 정도 예상을 못했어. 회사가 망할 때까지 대체 뭘 했냐는 거야. 죄송해요. 너는 죄송하다는 소리밖에 못하니? 지금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이야? 이제 이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망하고 싶어서 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여태 저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으시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말. 넌 그걸 지금 정말로 몰라서 묻니? 내가 여태 너한테 왜 잘해줬겠어? 내가 정말 네가 예뻐서 잘했겠니? 돈 많은 네 친정 때문에 잘해준 거지? 근데 이제 니네 집 망하고 우리 아들 쪽박치게 생겼는데 내가 너한테 왜 잘해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향했던 환대와 배려가 전부 제가 아니라 제 배경 때문이었다는 것에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 같이 이겨내는 게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좋았을 때는 다 같이 누려놓고 이제 와서 저와 저희 친정 탓을 하시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친정 상황 때문에 죄인이 돼야 했던 저는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변한 시부모님이 너무하다 싶었지만 저희 집 때문에 남편이 실직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아직 정교수가 되지 못해 벌이가 대단치 못했지만 그나마 친정 부모님 덕에 돈 걱정 안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비빌 친정이 없으니 저도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셨던 신혼집이 있어서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예상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백수인 자기 아들 탓은 하지 않으시면서 조교수로 벌이가 모자란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팔자 좋게 학교나 다니고 있을 때니 결혼할 땐 곧 교수 될 거라 그래서 그 말 믿고 결혼시켰더니 교수는 무슨 정교수 되겠다고 교수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니?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란데 네가 네 꿈이나 쫓아다닐 때니? 그동안 내 아들이 생활비 벌어다 줬으면 이제 네가 나서야지. 너희 친정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들 실직자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돈 벌어서 걱정이 없냐?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던가. 이 모든 게 다 누구 책임인데 지 혼자 아직도 고고한 척이야. 제 상황이 달라지니 시부모님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돈 없는 며느리는 며느리 대접도 받지 못하는 건지 이전에 좋았던 시부모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불쌍한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악착 같은 시부모님만 남아 계셨어요. 시댁에서는 개털이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셨고 남편이 백수가 된 것도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전부 제 친정 탓이라며 제 앞에서 가감없이 친정 욕을 하셨어요. 언제는 부잣집 사돈 부담스럽다고 인사 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저희 집이 망했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하나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됐는지 저를 앞에 두고 막말을 하는 시부모님께 화도 내지 못했어요. 그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며 속으로 아픔을 삼킬 뿐이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털된 주제에 아직도 교수가 될 수 있을 줄 아냐며 저더러 학교를 그만두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늘 제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도 결국 제가 아닌 제 뒷배경을 지지했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둬. 교수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며?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당신이 어느 세월에 교수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겠어.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굶어 죽겠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 이제 가망 없지 않아? 뭐 이전에야 사업하는 부모님 밑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철부지였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고 교수 자리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교수 자리를 사겠어. 그러느니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낫지. 그동안은 친정 잘 만난 덕에 현실을 외면해도 됐겠지만 이젠 당신도 현실을 살아야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줄 알았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야. 믿었던 남편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내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것이었다니. 저는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건 다 내 배경 덕이었고 그건 전부 내 몫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니 현실이 이런 건가 싶어 무섭더라고요. 나는 남편의 배경이 상관없었고 부부는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는 사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제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뒤늦게서야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믿었던 저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혼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건 알죠. 먼저 신뢰를 깨버린 남편에게 뭐하러 희망을 기대하는지 저도 제가 한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드러낸 남편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과 쉽게 헤어질 수 없었어요. 이 가뜩이나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신 친정 부모님께 제 사정을 솔직히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헐뜯기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잘 지내는 줄 아시고 제 남편에게 미안해하기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박서방까지 그렇게 돼서 어떡하냐? 내가 박서방 일할 자리라도 알아봐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니야, 아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야말로 우리 걱정하지 마. 아유,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박서방 회사 그냥 다니게 둘걸. 내가 뭐라고 남의 인생에까지 참견했다가 이 사단을 내버렸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너한텐 면목이 없어. 아니야, 아빠. 난 아빠 원망 안 해. 아빠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다시 좋은 날이 꼭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 아빠.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도 힘이 난다. 유진이 네 말이 맞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럼 우리 식구들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티자꾸나. 아빠한테 희망 줘서 고맙다, 유진아. 그런 상황에 제가 친정이 망한 일로 이혼까지 하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제게 미안해 하실지 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충격을 받고 건강까지 나빠지셨는데 제 이혼 소식까지 들으시면 혹시나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으신 건지 저를 들들 볶으며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시부모님을 말렸지만 그게 저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유, 이처럼 걸 며느리라고 계속 둬야 하니. 아이, 그러지 말고 시훈이 너도 이참에 그냥 쟤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봐라. 저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큰 애를 계속 데리고 살 거니? 지네 집에 잘 살 때야 철없이 군인 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젠 돈도 없고 쥐뿔 없으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해맑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직군 포기 못한다고 돈도 안 되는 강의나 하고 말이야. 됐어. 이혼은 무슨. 집이 저 사람 명의잖아. 그래서 재산분을 하려면 지금 이혼하면 안 돼. 이대로 이혼하면 나만 개털되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때문이었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가 제 명의라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 분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보니 지금 이혼을 하면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마저 재고 따지는 남편을 보니 제 남은 결혼 생활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막상 이혼 결심을 하려고 하면 친정 부모님 얼굴이 아른거려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죄인된 심정으로 참고 살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는 건가 싶어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 쪽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가 보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 집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오빠는 실패했지만 나는 꼭 성공할게. 그럼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제일 출세하는 길이야. 내가 그러라고 너 예쁘게 낳아준 거 아니냐. 너 시집 잘 가는 것도 예쁘게 낳아준 내 덕이니까 그 은혜 꼭 갚아야 한다. 알겠지? 그럼 내가 그 집 작은 사모님 되면 우리 엄마 아빠 고생도 이제 끝이야. 신우가 그 남자랑 결혼만 하면 집안 형편도 나아질 거라고 잔뜩 기대에 차 있는 시댁의 모습에 저도 대체 이 예비 신랑이 누구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안 남자이길래 저렇게까지 기대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댁에서 저는 왕따였던 탓에 신우의 예비 신랑의 정체를 알 수 있었던 건 상견례장에서였습니다. 그래도 저를 아직 식구라고 생각하긴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편 식구들 앞에서 구색을 맞추려고 그러는진 몰라도 저까지 상견례 자리에 불러주시더라고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며느리 도리를 하기 위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한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먼저 룸으로 보내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도 로비에서 어릴 적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거든요. 유진아, 너 유진이 맞지? 어머, 은혁이. 너 은혁이야?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널 여기서 볼 줄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밥 먹으러 왔어? 뭐 그렇지 뭐. 그러는 넌 어쩐 일이야? 난 오늘 상견례가 있어서. 나 곧 결혼해 유진아. 내 정책장 나오면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보니 미리 말하게 됐네. 결혼? 은혁이 네가 결혼한다고? 왜 그렇게 놀라? 왜? 나는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낼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아니었어? 너 연애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놀라서 그랬어. 그게 사실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비 신부가 너무 좋아서 좀 서두르게 됐어. 근데 사실 나보단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우리 부모님 내 결혼만 기다리셨던 거 너도 알잖아. 하긴 네가 옛날부터 혼자 살겠다고 해서 아줌마 아저씨가 걱정 많으셨지. 너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거 보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근데 그런 네 마음을 바꾼 사람 대체 누구야? 어떤 여자분인지 내가 다 궁금하다. 궁금하지? 사진만 살짝 보여줄까?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뻐. 우리가 같이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거든. 얼마나 천사 같고 착한지 내가 한눈에 반해버렸잖아. 친구가 자랑하듯 보여준 사진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결혼 생각 없던 제 친구의 마음을 돌릴 만큼 천사 같고 착하다는 그 예비 신부가 다름 아닌 제 시누이였거든요. 이 여자가 여자친구야? 정말 예쁘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 근데 예쁘기만 할 뿐이야. 심성은 곱고 머리는 얼마나 현명한데. 정말 내가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그 깐깐하던 우리 어머니 마음까지 녹였으니 말 다 했지. 그렇구나. 은혁아. 나 이제 가봐야겠다. 사람들이 기다리겠어. 그래. 내가 바쁜 사람 너무 붙잡았네. 그 정cep장 줄 테니까 나중에 보자.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왠지 그 자리에서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상견례 자리를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여보, 나 갑자기 배탈이 나서 나 먼저 집에 가봐야겠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려줘. 뭐? 당신 미쳤어. 오늘 시영이 상견례 하는 날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당신이 설명 좀 잘해줘. 남편은 황당해하고 시부모님은 길길이 날뛰셨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화가 잔뜩 난 시부모님께 불려가 혼이 나야 했어요. 혼이 날 건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머리 없는 것이 그 중요한 자리에 빠져? 누구는 너 같은 며느리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간 줄 알아? 그래도 있는 며느리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데려가 줬더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할 뻔했잖아. 사돈댁에서 이해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상견례 자리에 며느리도 안 데려 나오는 못난 집안 취급받을 뻔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급체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파서 그런 건데 거기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여간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너는 평생 도움되는 일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됐고,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서 부른 거니까 본론만 말아마. 네가 우리 시영이 혼수 비용을 해와야겠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가씨 혼수를 해주라고요? 아이 그래. 니들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혼수해 갔으니까 이제 네가 해올 차례지. 생각해보면 니네 집 망하고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받은 게 없는 셈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가 우리 시영이 혼수를 대신 해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사돈될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맞춰서 생각해와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제가 집을 해간 건 안중에도 없는 건지 마치 제가 빈손으로 시집 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모아둔 돈이 집불 없으니 저더러 대신하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왜 그걸 제게 바라시는지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집 식구들이 얼마나 염치 없고 개념이 없는지 여실히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시댁을 안타까워하고 워낙 힘든 사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은 그냥 염치가 없는 거더라고요.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빈대 같은 시댁 식구들이 끔찍하고 환멸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 시댁에서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떠밀면서 관심도 없더라고요. 누구 동생 결혼인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한테 떠맡긴다고 무슨 수가 있겠나요? 시누이 혼수 비용을 저희 부모님께 도움받을 것도 아니고 제 벌이나 남편 벌이야 빤했는데 말이죠.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돈을 해오라는 시모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축의금한다 생각하며 없는 돈을 쪼개서 봉투를 마련해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제 성의껏 마련해 봤어요. 어디 보자. 얼마나 해왔어? 아니, 봉투가 왜 이렇게 얇아? 얼마야 이게? 300이에요, 어머님. 뭐? 꼴랑 300. 너 지금 이걸 혼수 비용이라고 들고 온 거냐? 아니, 인연이 맞고 싶어서 환장했나?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가씨 혼수 비용을 다 책임지겠어요. 그것도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 깬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시집 보내지 말라는 거냐? 너 때문에 우리 딸 시집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게 진짜 누구 마마라고 작정을 했나? 제가 아가씨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혼수는 아가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아가씨는 부잣집에 시집 가면서 그 정도 노력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뭐예요? 아니 새언니, 진짜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 새언니 불쌍해서 참아줬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요?
나를 가르치는 거야, 뭐야. 엄마, 봉투 줘봐. 안에 얼마 들었나 제대로 봐야겠다. 어머, 진짜 300이잖아.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 지금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것만 들고 왔어? 이건 또 뭐야? 편지. 미안해요, 아가씨. 근데 그게 제 최선인 걸 어째요. 그 대신 제가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예비신랑한테 이거 보여주면 예비신랑도 이해할 거예요.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오빠가 언니를 언제 봤다고 언니 사정을 이해해준대. 그리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누가 우리 오빠한테 편지 쓰래? 돈이나 가져오라니까 왜 헛짓거리라고 있어? 뭐 돈 없으니까 돈 대신 말로 때우려고 그러나? 쟤는 어디서 배워서 저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니? 네가 뭐 대학 교수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리 돈이 되니? 어디 뭐라고 썼는지나 한번 볼까? 제가 돈봉투와 함께 동봉한 편지를 본 신우이는 돈 대신 말로 때우려고 그러냐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편지를 보면서 서서히 표정이 굳어져 갔어요. 그 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언니, 우리 오빠 정말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김서방이랑 저랑 하는 사이라니. 여기 우리 오빠한테 친구야 결혼 축하한다고 써놨잖아. 내가 자기 시누이라고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도 다 써놨어. 이게 뭐야? 사실 전에 상견례에서 아가씨 예비신랑을 봤는데 글쎄 제 소꿉친구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 상견례 자리를 입으로 자리를 피한 거였어요. 그 집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제가 아는 사이라서요. 그 상황에 제가 사돈으로 인사드리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제가 없는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새언니 그 얘기 왜 이제 해요? 그리고 모른 척하면 끝까지 하던가. 이 편지는 다 뭐예요? 우리 집이 빈대라고. 아니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오빠더러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가씨 이해해주라고 쓴 거죠. 우리 시댁에 집을 가진 게 없고 아가씨는 스스로 혼수해 갈 돈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편지에 그렇게 글을 썼어. 야,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누구 혼사기를 막으려고 그래? 에이, 설마요. 그 친구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닐 텐데 이 정도 말이 뭐 별거겠어요. 어머, 아님 혹시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아가씨 설마 은혁이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 은혁이가 아가씨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고 심성은 더 예쁜 천사라 그러던데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아는 아가씨랑은 너무 다르대요. 아가씨, 거짓말로 한 결혼은 오래 못 가요. 괜히 들통나서 이혼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야죠.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냐? 우리가 너 구박 좀 했다고 지금 내 딸 결혼까지 망치라는 거냐? 망치다뇨. 저는 바로 잡으라는 거죠. 사실 저도 고민했어요. 아가씨 같은 여자를 만난 것도 그 친구 업일진 모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말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친구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건 막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뭐 저야 재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집에 시집왔지만 제 친구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워낙 순진하고 좋은 친구라서 그런 친구가 잘못된 결혼으로 인생 망치는 꼴 보는 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언니, 왜 그래요, 무섭게. 설마 진심은 아니죠? 아가씨는 내 말이 농담 같아요. 나 농담 같은 거 못하는 거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언제는 나더러 세상 물 좀 모른다 그러더니 세상 물 좀은 아가씨도 배워야겠네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순진한 남자 꼬셔서 팔자 꽂으려고 하는 건 드라마에서나 통하는 거지 여긴 현실이라고요.
그 집에서 아가씨 실체 알고도 받아주겠어요? 물론 지금이야 아가씨가 대놓고 사기를 쳤으니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나서려고요. 나 이혼하는 마당에 아가씨도 파혼시켜야 저도 속 편하지 않겠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파혼이라니. 얘 정말 사람 환장하게 하네. 야,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뭐 어쩌려고. 아직도 네가 부잣집 딸인 줄 아니? 너 이대로 이혼하면 그냥 가난한 이혼녀 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아들이 지 걷어주는 줄도 모르고 대은망덕하게. 걷어주긴 누가 걷어줬다고 그래. 당신들이나 내 덕 보고 살았지. 내가 당신들 덕 본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동안 바보 같아서 참았었는데 이젠 나도 못 참아. 나 이제 그딴 남편 필요 없고 당신들이랑 가족할 생각 없어. 나도 이젠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살 거라고. 뭐라고? 얘가 아직도 사리분별을 못하네. 네가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사리분별 못하는 건 당신들이지.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어도 내가 이런 집구석 눈치 보면서 살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들 무서워서 이혼 결심 못한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집구석 며느리 노릇은 더 못하겠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염치는 있고 개념은 있어야지. 어쩜 이렇게 추잡스럽고 천박할 수가 있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네들 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들이 이러고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돈은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서 남의 것만 쉽게 탐내고 노력은 안 하니까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당신네들이 나로 모자라서 내 친구비까지 뽑는 꼴은 더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이혼시키고 딸은 파혼시키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당신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 시댁 식구들은 신우이의 결혼이 파토날까 싶어 제 입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 결심을 세웠고 제 친구도 구해줄 작전이었으니까요. 결심을 한 저는 제 집에서 제일 먼저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곧 이혼을 할 테니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친구를 찾아가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친구도 신우의 실체를 알고 결혼하진 못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신우이가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일로 시댁은 난리가 났고 저는 그 사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남편은 자긴 잘못한 게 없다고 이혼을 못해준다 버텼지만 저한텐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던지라 그동안 손 놓고 막말을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들, 악담한 것들을 전부 녹음하며 증거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제 친구 중에 이혼 변호사가 있어서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집이 아무리 망했더라도 도움받을 구석은 다 있었던 탓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친정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지만 다행히도 큰 충격을 받진 않으셨습니다. 돈 앞에서 바뀌는 사람 성향을 부모님도 모르지 않으셨던 거죠. 그 후 부모님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됐어요. 이제는 건강도 나이도 생각하셔서 여유 있게 사업을 하실 거랍니다. 덕분에 망하기 전에 살던 집도 경매로 다시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무사히 시련을 이겨내며 차근차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정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걱정 마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